짧은 인생을 살았던 라파엘로에게는 1504년 이 피렌체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날 수 있었고요. 미켈란젤로를 만날 수 있었고요. 이 거장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던, 또 1508년은 브라만테의 추천에 의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던,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큰 좋은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은데요. 1504년과 1508년은 라파엘로가 르네상스의 마지막 천재가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파엘로는 이 로마에 와서도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 레오 10세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또 날개를 달 수가 있었던 거고요. 1508년 라파엘로가 로마 왔을 때 브라만테는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부분을 담당했고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소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고요. 라파엘로는 여기 서명의 방을 시작으로 총 4개의 방을 그림을 맡게 되는데요. 가장 젊은 친구였죠. 25살이었으니까. 라파엘로는 이 교황님의 직무실 겸 중요한 결제를 하셨던 서명의 방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방에 성사에 대한 토론, 신학과 철학과 법학, 그리고 예술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이 방 안에 이 4가지가 다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이 순서대로 이 학문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미 라파엘로가 이 방을 그리기 전에 선배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결국 이 선배들은 해임되고 라파엘로가 그 자리를 맡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천장 부분은 그대로 스승 페루지노의 그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개인 도서관으로도 사용됐던 것이라 책을 전시하는 순서도 제일 먼저 신학이 있었던 거죠. 정작 지금의 관람객들은, 여행객들은 이 서명의 방에 들어오면은 신학이나 예술이나 법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테네 학당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바로 라파엘로구나 라는 것을 미켈란젤로와 다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르게 최고의 천재들이 좋은 점들을 흡수를 했어. 라파엘로식으로 아주 더 세련되게, 우아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프레스코로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라파엘로 그림 중심에 한 점의 소실점을 긋고 이 선원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선이 만나는 곳은 가장 중심에 빨간색의 토가를 입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죠. 이 산만하지 않고 집중된 느낌이 들고 있고요. 관람객들 또한 그어지는 선을 따라서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면에 그려진 그림인데도 입체감이 좋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도 혼돈 없이 질서 있어 보입니다. 8m가 넘는 대작으로, 또 여기에 그라치아, 이 라파엘로의 특기인 우아하고 이제 고요하고 색감도 온화하고 선명하고 이 편안함까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관람객이 더 작아 보이는 그 큰 그림 안으로 쑥 빨려들 것 같은, 여기에 그 등장하는 유명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자신들의 그 특유의 자세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이 50명이 넘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라파엘로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하고요. 이 명화 중의 명화.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진리는 인문과학을 기반으로 한다 라는 르네상스의 의미를 더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이 중심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중에 가장 중심의 인물이 되겠죠. 이 플라톤은 붉은색의 토가를 입고 있고요. 불을 상징하고요. 그 안쪽에는 보랏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요. 공기를 상징하는 이 옷 색깔만 봐도 이상주의자 플라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옆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을 바라보면서 스승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땅에 있습니다. 손바닥을 땅으로 내리고 있죠. 그의 저서 윤리학이죠. 인간의 그 지혜로운 처신을 논하는 윤리학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심점에 있고요. 라파엘로는 이 플라톤의 얼굴을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얼굴을 넣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대의 위대한 학자들을 묘사한 상상화인데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이 사상가까지 총 54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숨어있는 인물 찾기 하면 재미있겠네요. 라파엘로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예술가들의 얼굴을 썼습니다. 모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물 배열도 좋고요. 그 뒷 배경이 된 큰 건물 하나, 멋진 건물 하나 보이는데 아주 입체감이 상당히 좋죠. 이 왼쪽 편에는 음악의 신, 태양의 신 아폴로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긴 창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패에 메두사가 새겨져 있네요. 전쟁의 신 아테나의 모습이고요. 브라만테가 설계한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가 이 그림 배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로마 공회장 포로 로마노 안에 바실리카 막센티니, 바실리카 콘스탄티니, 바실리카 노바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바실리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 등장하는 54명, 다 알 수는 없는데요. 현재 정확하게 밝혀진 사람만 2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라는 말을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이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행복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잘 맞겠네요. 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신의 그 저서를 열심히 노트에 적고 있는데요. 그 뒤에 열심히 훔쳐보고 있는 사람은 이븐 루시드라고 하는 안달루스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슬림 철학자로 중세 유럽의 역사는 흔히 암흑의 시대로 묘사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는 이성의 활동이 교회 권위에 눌려서 억제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고대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의 전통을 자취를 감추게 되죠. 유럽에서 사라진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부활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세계였다고 해요.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이 번성을 누렸던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통해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바그다드에서 활동했던 9세기경에 활동했던 알파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븐 루시드는 아랍어로 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평생을 걸쳐 26권이 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주해설을 저술을 했고요. 그 결과 당대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권위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아테네 학당에 라파엘로가 이 인물을 넣은 이유가 있네요. 헤라크레이토스입니다. 이 깊게 생각에 잠겨있는 듯 이 대리석 탁자에 기댄 채 한 손으로 얼굴을 괴고 종이에 글자를 적고 있네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한탄한 우울한 철학자로 이 인물의 모델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스케치했을 때는 이 헤라크레이토스 이 자리가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 작품 한참 그릴 때 미켈란젤로는 천장화 1512년에 공개를 했는데요. 한참 열심히 작업 중에 천장에 20m에 매달려 작업 중인 미켈란젤로의 대작을 보고 깜짝 놀래요. 라파엘로는 존경의 의미로 헤라크레토스를 미켈란젤로 모델로 그려넣었네요. 이 작품의 중점적인 거는
그러니까 생각에 깊게 잠겨 있는 듯 이 대리석 탁자에 기댄 채 한 손으로 얼굴을 괴고 종이에 글을 적고 있네요. 미켈란젤로의 특징을 바로 이 작품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게 이 무릎 부분을 드러내고 있죠.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부학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무릎 부분에만 해부학 들어간 거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특징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대리석 탁자도 한번 보셔요. 이 오른쪽에는 햇빛이 닿기 때문에 밝은 색이잖아요. 이 왼쪽 편에는 햇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 어둡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명암 처리나 뭐 인물과 인물을 또 연결시켜주는 또 옷에 이런 빛이 닿는 부분이 그 명암 처리 뭐 이런 것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또 배운 겁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는 그가 직접 남긴 저술은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글을 남기지 않았죠. 상대방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상대가 이 질문을 응답하다 보면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무지를 자각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무지를 깨달아야만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토대가 완성되고 또 그 토대를 기반으로 그 참된 진리와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존재의 철학자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그의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립하였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하여라는 철학시를 지었으나 일부분만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진리의 바탕은 바로 이성인데 이성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분인데요. 히파티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고대 최초의 여성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파티아의 상을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 잠깐 띄워드릴게요. 뛰어난 지성과 아름다운 미모를 가져서 히파티아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미 진리와 결혼을 했어요 라는 말을 남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테네 학당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여인의 얼굴을 그리면서 라파엘로는 오랜 기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마리게리타 루띠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계단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분은 금욕의 실천을 강조하고 이 명예와 부귀를 천시했던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원하자 오히려 대왕께서는 나의 즐거운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햇빛을 막지 마시고 옆으로 비켜줄 것을 대왕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왕이 대관식에 초청을 했으나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허리를 숙여서 뭔가 이 컴파스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분은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앞에 학생을 놓고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클리드의 그 얼굴은 브라만테, 라파엘로의 고향 선배인 브라만테의 얼굴을 모델로 했습니다. 왕관 같은 것은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조로아스터, 그 맞은편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천동설로 유명하죠. 그 오른쪽으로 까만 모자, 하얀 모자 보이는데요. 까만 모자는 이 그림을 그렸던 르네상스의 마지막 거장 라파엘로이고요. 그 옆에는 소도마라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의 아주 최고의 걸작이죠.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도 이 라파엘로 하면은 바티칸 박물관의 프레스코와 아테네 학당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올리지 못한 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려놓을 거고요. 계속되는 박물관 구경하셨는데 이제 야외로
야외로 나가서 이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서 이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끝남으로써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고 라파엘로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로마의 이 건축물들, 바로크의 양식의 건축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